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난방비 폭탄, 민심이 심상치가 않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요즘 집에서도 보일러 최대한 줄이고 옷 껴입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 다음 달 난방비가 이번 달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예고까지 되어 있죠. 이 정부가 취약계층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30만 원까지 2배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만 폭탄은 아니라면서 불만도 나오는데요. 먼저 안건우 기자가 긴급 처방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배 올랐다. 처음 보는 관리비다. 폭탄 맞았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17만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노인 질환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기존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늘어난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받았던 최대 3만 6천 원의 가스요금 할인폭도 7만 2천 원까지 확대됩니다. 모든 지원을 2배로 늘린 겁니다. 정부가 난방 효율이 낮은 가구를 찾아 개선할 부분을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1,8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조달합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로 많게는 10배나 폭등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꼽았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근 2년간 주요 선진국의 가스요금이 100% 넘게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3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금 들어 문제가 터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재개로 에너지 수요가 늘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버티려면 오른 거에 2배가 올해 올라야 되거든요. 정부는 올 1분기 민생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가스공사의 9조 원 가까운 미수금이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별도의 에너지 지원금을 주자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을 주자고 오늘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기업들에게 횡재세도 걷자고 하고요. 김유빈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 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득 상위 20%만 빼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적게는 1인당 10만 원씩, 많게는 25만 원씩 주자는 건데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와 별도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규모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만 7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듭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더 풀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동성 확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추가적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사실 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자주 반복되는 논란이죠. 여당 안처럼 취약계층만 두텁게 지원을 할 거냐, 야당 안처럼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거냐. 자, 여러분은 이번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조민기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서울의 한 쪽방촌.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금보다 2배 많은 30만 원 넘게 준다지만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다 뭐 주인이 알아서 떼주는 건데 그거 신청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내세우는 전국민 에너지 지원금도 오히려 반대합니다. 전 국민 다 준다. 그건 추유쇼. 우리나라 예산이 뭐든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기껏해야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나오던 난방비가 2배에서 3배나 오르자 감당이 안 되는 건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 정부가 취약계층에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엔 의견이 엇갈립니다. 모든 계층을 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등유와 도시가스 난방이 혼재돼 있는 다세대 주택 입주민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난방 형식, 소득 등에 따라 골라내는 게 힘든 만큼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그냥 다 주자는 겁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잖아요. 더더군다나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쉽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난방비 지원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교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문제는 난방비 걱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달 고지서가 벌써 걱정입니다. 보통 1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12월보다 많거든요. 조현선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난방비 폭탄 사태의 이유가 가스비 인상만은 아닙니다. 올겨울 북극 한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난방도일 지수를 확인해봤습니다. 매일 최저기온을 측정해 그달의 난방비와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올겨울 12월과 1월 난방 도일값을 합쳐보니 39.3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치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올겨울은 난방비 상승과 별개로 날씨 자체만으로 난방이 더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 고지될 1월분 난방비입니다. 12월치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매번 1월이 12월보다 많았습니다.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극 한파의 한기가 남아있어 2월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2월 중순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다소 있어 주기적인 한파나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장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토요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로 떨어집니다. 2월 기온이 평년을 밑돌 경우 난방비 걱정은 한동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난방비 폭탄 민심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민심 때문인지 오늘 정치권 최고의 화두가 바로 이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9시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도 각자 대책, 또 이 문제의 이유를 밝히는 등의 그런 자리들을 만들었고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또 경기도 지자체장들까지 이 지원 경쟁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자,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정부와 야당이 내놓은 대책이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이 대상 그리고 이 방식 전혀 다릅니다. 정부 여당은 취약 계층에 한해 지원을 늘리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상 가구가 보시는 것처럼 한 2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가구, 사실상 이 대부분인 1,700만 가구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자고 나섰습니다.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인데요. 이 정부 여당안은 1,800억 플러스 알파 수준의 재원이 들 걸로 보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7조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이 추경 편성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은 아니다,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취약 계층 시설에 긴급 지원금
각각 이 346억 원, 또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야가 이제 니탓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자,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가스가 없죠. 이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 난방비는 국제 가스 가격과 직결됩니다. 그래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던 이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죠. 가스를 사오는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파는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좀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큰 비율로 이 가격이 상승한 기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왜 서로 니탓 공방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도대체 누가 이 폭탄을 만들었느냐, 네. 이게 논쟁의 본질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개월간 이 국제 가스 가격 그래프를 준비한 것이고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입니다. 14개월간 동결된 걸 볼 수 있죠. 이 두 그래프가 사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려운데, 하나의 그래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다른 그래프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모양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사오는 값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파는 가격은 그대로라면 손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미수금인데, 쉽게 말해서 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9조 원입니다. 재작년 초 2조 원대였는데 짧은 기간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격 인상이 필요할 때 단계적으로 만약 인상을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한꺼번에 폭탄을 받아들일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폭탄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난방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일단 1월부터 3월까지의 이 난방비는 동결했습니다. 오는 3월 결정되는 2분기 가스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이 가스 가격과 또 국민 부담,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 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만, 워낙 이 가스공사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만큼 이 난방을 사용하는 양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횡재세를 걷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죠. 이 네. 특정 기업이 예기치 못한 횡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유 가격이 오르자 미리 사둔 재고 석유까지 비싸게 팔면서 이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얻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부 정유사들의 이 성과급 잔치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횡재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과 독일이 일부 부과하고 있고 미국도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횡재세와 관련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직접 유전을 개발해 수익을 얻는 유럽 기업과 또 원유를 수입해 파는 우리 기업은 수익 구조가 다르다면서 횡재세 도입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이게 이제 워낙 국제 가격 영향이 지배적인 상황이라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실도 에너지 가격 현실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한 그 용어로 보입니다. 취약계층은 도와주되 국민들에게는 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당분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난방은 그나마 실내 온도라도 줄인다고 하지만 마시는 양을 줄일 수도 없는 이 물값마저 오릅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인데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 한숨만 커집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가 다음 달부터 가격을 올립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500ml짜리 삼다수는 430원에서 480원으로, 2리터짜리는 980원에서 1,080원으로 오릅니다. 5년 만에 가격 인상인데 페트병 등 재료값과 인건비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물값마저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자주 사 먹어야 하고 또 생필품인데 오른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늘보리, 아침 햇살, 초록매실 등 즐겨 마시는 음료 가격도 다음 달부터 평균 7%씩 오릅니다. 아이들의 대표 간식인 메로나, 비비빅 등 아이스크림 가격도 일반 소매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뜁니다. 지난해 말 우유 가격 인상에 더해 물류비,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일부 냉동만두 제품도 다음 달부터 가격이 인상됩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장보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자주 찾는 거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참으라고 하면 참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예. 작년부터 계속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딱히 뭐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교통요금은 물론 전기, 가스비가 또 한 차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니까 소비자 지갑은 바로 닫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에 이어서 소비까지 동반 부진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진 한파에 폭설까지 내려 썰렁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물가가 너무 올라 시금치 한 단 사기도 망설여집니다. 시금치 얼마예요? 2,500원이요? 네네. 3개 주세요. 오른 가격에 맞춰 적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3단 사봤자 점심 한 끼도 못 해요. 최대한 사서 20명 정도 먹는 그런 반찬 정도만 하죠. 소비자들 지갑이 닫히면서 상인들도 속이 탑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놨다. 경제가 안 좋대야. 그러니까 오늘 3만 원어치 사러 왔는데 10,000원어치만 줘. 다 주고. 9,000원짜리 4반. 조기 하나 6,000원, 요거 10,000원어치 그렇게 팔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마저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4% 줄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살아났던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의 수출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 공공투자, 민간사업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한파로 난리더니 오늘은 폭설이 문제입니다. 영하 추위에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요. 시민들은 퇴근 전쟁 중이라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정류장에 사람이 꽤 많이 보입니다. 눈은 그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오후까지 내렸던 눈은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도 퇴근길 시민들로 현재 굉장히 북새통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춥지만 눈이 내렸기 때문에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제설 작업이 잘 이뤄져 큰 길 눈은 대부분 녹았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와 인도의 눈은 아직 치워지지 않아 곳곳에 위태위태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빙판길 서행으로 거북이 운전을 하다 보니 퇴근길 주요 도로 교통 체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 운행을 늘렸지만 승강장은 직장인들로 혼잡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경북까지 온종일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최강 한파 다음에 찾아온 폭설에 시민들은 아침 출근길부터 전쟁을 치렀습니다. 집에서 내려오다 한번 미끄러질 뻔해서 가방에 휴대용 아이젠도 챙겨왔거든요. 이따 길 얼려는 쓰려고. 미끄러울 것 같아서 아이젠도 챙겨왔어요. 1시간 정도 일찍 나온 것 같아요. 버스도 아까 보니까 막 천천히 오더라고요. 한 2번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진데 집 앞에 아직 제설차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서울은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도 일부 지방은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4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충남 태안에는 10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많게는 8cm 눈이 내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4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으로 단단히 채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호입니다.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리면서요. 눈길 미끄러운 도로 곳곳에선 온종일 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속도로 끝 차선에 정차해 있는 대형 견인차들. 가드레일 밖에서 흰색 화물차를 들어 올립니다. 화물차를 완전히 도로 위로 올리자 잠시 뒤 차량 통행도 재개됩니다. 5톤 화물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화물차가 SUV 차량과 부딪힌 뒤 핸들을 틀면서 사고가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차량이랑 충격하고 가드레일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들이 멈춰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도 사고 차량과 견인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같은 시각 눈길 사고가 난 겁니다. 제동장치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브레이크 잡아도 밀리더라고요. 제 차도 밀리는 상황이었고. 서천공주 고속도로에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느라 한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 들어서도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종일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 기상악화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던 제주공항은 중부 지역 기상악화로 인해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큰 혼잡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과 원주공항은 해당 지역 기상악화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한파에 등산 갔다가 다치거나 조난되는 사고, 이번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씨엔 구조하는 것도 어려워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눈 덮인 산 위에 소방 헬기가 떠 있고 119 구조대원이 레페를 타고 내려옵니다. 등산객에게 견인 장비를 채운 뒤 조심스레 헬기로 올립니다. 천식을 앓고 있던 60대 남성이 설악산 등반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긴급 후송되는 겁니다. 많이 흔든 다음에 흡입하고 3초, 10초 동안 머물러야 돼, 알죠? 겨울철 산행은 찬바람에 날씨 변화가 심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여기에 곳곳이 눈길과 빙판길이다 보니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속출합니다. 추위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체온 저하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는 32,200건. 상대적으로 등산객이 적은데도 20% 가까이가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구조하는 것도 여느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어제 횡성군 봉복산에서 하산도 중 조난을 당한 60대 부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간 최강 한파에 폭설까지 겹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고 소방당국은 9시간 이상 분투한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겨울철 구조는 체력 소모가 엄청 큽니다. 저체온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빨리 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산행 코스를 정할 것을 조언합니다.
산행 전 꼭 방한용품을 챙기고 나홀로 산행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출석 전에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성남FC 의혹 관련한 검찰 출석 전에도 호남을 찾았었지요. 지지세가 강한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1박 2일 전북 일정의 첫 번째 방문지인 정읍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6.21 하세요.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한 달 전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번에도 검찰 출석 이틀 전 호남 지역 전북을 찾아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삼필 규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 반대 진영에서 찾아와 비판을 하자 지지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해! 이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기소가 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전북 익산과 군산을 차례대로 방문하며 지지층 결속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당권 주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빈자리를 공략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쓴 표현이죠. 영원한 당원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정했고,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에게 이미 연락을 취했다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나 전 의원 지지층 껴안기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영원한 우리 당 당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당원 똑같은 코다. 저도 통화 시도는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자로 남겨서 위로의 말씀을 남겨드렸습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이 강조했던 영원한 당원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쓸 계획입니다. 안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나 전 의원을 만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사람은 비판도 주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당적 변경을, 안 의원은 김 의원의 자기 사람 챙기기를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 내가 철새 정치하지 않았다. 내가 이 당 저 당 기웃거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을 쓰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번 원내대표 선거 나오거나 당대표 선거 나온 사람들이 봐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자기 친구들을 꽂는 거죠.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은 어제 결심은 오직 당이 잘 됐으면 하는 충정이었다며 재차 입장을 냈지만 특정 후보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오늘 성범죄자와 관련된 눈에 띄는 대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내 자녀가 등하굣길에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걱정이 앞서죠.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 500m 내에선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자 조두순이 머물 경기 안산시의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동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를 앞둔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시설 입소를 타진했으나 의정부시가 반발했고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5월까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학교나 유치원 인근 500m 이내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한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같은 조직적인 불법 행위의 불법과 비타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법무부는 정치적 선동,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마녀 사냥과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자, 하나 더요. 내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나 집 앞에 물건을 들고 온 배달기사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면 여성분들에겐 불안할 노릇이죠. 앞으로 이들은 이 두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배달기사의 신체 노출 사건 등으로 배달 앱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더구나 현행법은 아동교육시설, 아파트 경비원, 택배기사 등 38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지만 배달기사는 예외입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 업체는 오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고용야권을 바꿔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범죄 이력을 속이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보호감찰관 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집중관리 감독도 추진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아동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제한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결정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딱 한 달 전이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대응으로 북으로 무인기 보냈죠.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군은 북이 먼저 침범해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군사작전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장관 발언 후 유엔 군사령부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위권 행사라는 우리 군과 장관의 거듭된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위반이 아니지만 우리 군이 무인기 송골매 2대를 군사 분계선으로 날려보낸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상대 지역 상공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6항을 근거로 남북한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해 위반을 명확히 확인한 반면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선 여겨질 수 있다고 영문으로 표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치입니다.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도 자위권 차원의 조치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유엔사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3월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물론 대통령이 당원이긴 하지만 보통 저렇게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나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로 대신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2014년과 2016년 임기 중에 있는 전당대회에 다 갔는데요.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자, 민감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후보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확률은 반반입니다. 2014년에는요, 이른바 박심이 실린 서청원 후보가 떨어지고 김무성 후보가 당선됐었지만 2016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06년 전당대회 때는 친박계인 강재섭 후보가 친이계인 이재호 후보를 누르고 한나라당 대표가 됐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의원이 이재호 의원의 연설 도중에 퇴장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참 어떨까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혼자 간다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얘기인 것 같아요. 뒤에 점점점이 붙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는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잖아요. 본인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당 일부에서는 그렇게 두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볼까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포스터인데요. 오는 토요일 아침부터 이 대표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검찰청 앞에 모이겠다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이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함께 가자, 많이 나와야 한다고 독려했고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출석 때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아마 이 대표가 혼자 가겠다고 한 것 같다면서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오지 말고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히네요. 네, 민주당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출석을 해라, 같이 가자,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그렇게 나왔는데 친명계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받는 진짜 불이익은 동지가 배신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만약 이상민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으면 그때도 저는 함께 할 것이라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범대 이분법 뒤에 이란 국기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란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그 의혹을 끄집어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북은 우방이고 우리하고 UAE하고 미국은 적이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란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민주당도요 계속해서 이 이란 발언을 문제 삼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긴급 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적 아니면 친구다 이런
이분법만 고집하는 우리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죠. 정말 그 참사를 넘어서 뭐라 그럴까요? 상대 국가를 적대시하는 그러니까 외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참언에 가까운. 흔히들 국익이 걸린 외교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하죠. 이제 그만 싸우고 해법을 함께 찾으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벌가, 고위공직자 아들, 연예인 등 다수가 포함됐고요. 이 중에서도 대마 유통 측 역할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 씨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용산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하얀 비닐봉지를 들고 승용차 조수석에 탑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리는 남성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돈 봉투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 씨가 지인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14g 정도를 670만 원에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홍 씨는 호텔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팔았습니다. 홍 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무리를 빚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입니다. 홍 씨에게서 마약을 산 사람 중엔 금융지주사 회장 사위나 모그룹 창업자 손자, 전 경찰청장 아들 등 유력계층 자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주변인들에게 대마를 팔면서 일종의 마약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최근 SNS상의 비대면 마약 거래와 달리 본건은 서로 인적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으로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여 카르텔을 통해 퍼진 대마의 중독성은 심각했습니다.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방 하나를 대마 재배 전용으로 사용하고 주변 감귤밭에 대마 나무를 심었습니다. 모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은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거래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해 20명을 입건해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난방비 대란은요, 특히 꽃 키우는 화훼 농가의 직격탄입니다. 꽃은 온실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낮춰보기도 하지만 결국 난방비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환에 쓰는 거베라 꽃을 키우는 화훼 농가입니다.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작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꽃을 피우려면 최소 18도에 맞춰야 하지만 내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온도를 끌어올리려면 기름 보일러 가동이 필수. 1년 전만 해도 리터당 900원 선이었던 등유 가격이 현재 30% 이상 올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작물이 죽지 않을 정도인 영상 10도 수준만 유지되도록 최소 난방만 하고 있지만 이래도 평년보다 100만 원 이상 기름값이 더 듭니다. 난방 온도가 낮아지자 그베라의 크기가 평소 수준의 절반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화물차도 유가 지원을 해주는데 화훼 농가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농가에서 매일 허덕이고 적자만 보고 전전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장미를 기르는 다른 농가. 영하의 날씨에도 전열등 700여 개를 동원해 영상 27도를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기 요금이 1,000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꽃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적자가 커지면서 급기야 난방비를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안 오르잖아요. 올해 지금 전기세제가 이렇게 부담이 많으면은 업을 계속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그래요. 한 달에 전기세가 1,100만 원인데 답 없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한 소비에 난방 부담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엔 난방비 오르는 게 더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곳에 쓸 돈으로 겨우 메우는 중입니다. 김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장애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복지시설. 방바닥에서는 냉랭한 한기가 올라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도 목도리와 두꺼운 외투를 입은 채 생활할 정도입니다. 보통 25도로 해야 되는데 20도로 낮추고 바닥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이불을 두껍게 옷 입고 자는 경우가 많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면. 갑자기 오른 난방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엔 44만 5천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난방비가 77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나올 줄은 모른 거죠. 먼저 난방비부터 지출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질 좋은 서비스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죠. 매일 400여 명의 노인들이 찾는 이 복지시설도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난방 가스 요금은 388만 원, 이번 달에는 206만 원 더 나왔고 작년 같은 달보다는 255만 원 많습니다. 600만 원에 가까운 이번 달 가스 요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한 달 운영비의 40%를 차지합니다. 어르신 대상 교육 사업비를 난방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 난방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좀 긴축 재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후원 개발한다든가. 난방비 대란 속에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3월까지 93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특별 난방비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미국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가 무려 2,400억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겁니다. 유명 스타들이 저작권까지 파는 이유는 뭘까요? 권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세계적인 팝스타이자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비버. 자신의 노래 290곡에 대한 저작권을 팔았습니다. 2,460억 원의 저작권을 사간 곳은 지적재산권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 역시 저작권을 차례로 매각해서 약 6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3년 전 1차로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팔자 유명 스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록의 대부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비롯해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샤키라도 음악 판권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수 임창정이 노래 160곡의 저작권을 팔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파는 이유, 먼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보다 가치를 최대로 인정받을 때 확실한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고 있는 점도 한몫합니다. 음반 판매 중심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재편되면서 저작권 시장의 규모와 더불어 전문 업체의 역할이 커졌다는 겁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신곡뿐만 아니고 예전에 나온 곡들도 다시 히트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크죠. 음악 저작권 시장이 가수 개인에서 전문 업체의 경쟁 무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면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호남 내륙에도 최고 7cm가 예상됩니다. 눈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5도가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텐데요. 내일 아침 대전은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서 당분간은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건 여야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뿐 아니라 사실 국민 대부분이 고지서 받아들고 깜짝 놀랐죠. 오를 거다 예고는 됐지만 올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 전문가들은 국제 원가 올랐을 때 그때 함께 서서히 올렸다면 지금 같은 폭탄 부담은 덜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